한국에 가면 국빈 대접을 받는다던데 왜 상해 여행을 가?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면 환장을 한다던데 중국의 한 공장 두 여성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면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고 살면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을 기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난성에 살고 있는 왕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썬차이라는 절임식품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썬차이는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김치의 원조와 같은 음식이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기에 저는 가장 취업하고 싶던 꿈의 직장과도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장의 아저씨들은 저에게 무거운 배추나 갓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고 저는 끙끙거리며 그 채소들을 발효통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걸 발로 밟아서 절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밟는 힘이 약하다며 늘 잔심부름을 해야만 했죠. 맛있는 썬차이를 만들면서도 계속 잔심부름만 해야 했으니 처음에 저는 정말 울면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함께 중학교를 졸업했던 잘 사는 친구들은 후난성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지만 멀리서 타지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더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나마 그들은 도시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런 몸을 쓰는 고생을 덜 해도 되는 장점이 있었죠. 대부분의 큰 도시에서는 밤에 전기가 끊기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작은 라디오 한 대가 전부였고 손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듣는 라디오였기에 늘 저는 귀를 라디오에 기울이면서 손을 놀리면 안 되었죠. 그나마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한 대가 세상과 소통할 창구였기에 몰래 쉬는 시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새로운 제 또래 동료가 입사를 했고 그는 제가 사는 바로 윗동네에 살던 친구였기 때문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관린이라는 친구였고 나이도 저랑 동갑이었으므로 저희들은 항상 붙어 다니게 되었죠. 저희 집과 가정 형편도 비슷한 데다가 함께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을 하니 시간도 훨씬 빨리 가더라고요. 일하는 아저씨들이 중간중간 담배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도 함께 다녔고 배추에 묻은 흙을 털어내거나 점심을 먹을 때도 늘 함께였어요. 그런 저희는 쉬는 날에도 만나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이 걸려 시내에서 놀곤 했고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길고 긴 공휴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먼 곳으로 여행이라는 가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6일간의 연휴 정도라면 멀리 대도시까지도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함께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상해를 가보았냐고 물었고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상해처럼 중국의 대도시는 세계 1등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물가도 최고로 비싼 데다가 고급 옷과 고급차를 타지 않으면 무시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상해에 대한 로망이 컸는데 가서 고생만 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절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긴 인터넷에서 상해의 생활만 보더라도 그들은 저희와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자동차 자가용이라는 것을 거의 타본 적이 없고 끼케야 버스나 회사에서 굴리는 오래된 트럭을 몇 번 타본 것이 전부인데 그들은 전부 자가용이나 승용차, 택시까지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휴대폰도 없는 저희들과 달리 그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자꾸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더라고요. 저희들은 아무리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화면을 들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입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텅신이라는 아저씨는 저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는 절인 배추를 밟던 발을 툭툭 털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상해 말고 한국에 가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건이 있어야 갈 수 있어서 처음에 가긴 어렵지만 우리처럼 공장 다니는 중국인 정도가 간다면 완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아저씨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빈곤국가에 살기 때문에 중국인들처럼 하루에 2끼를 꼬박꼬박 먹지 못해서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무릎을 꿇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편히 피울 수 있는 담배 또한 못 피우는 사람이 많고 담뱃불을 붙일 성냥조차도 비싸서
구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얼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관리는 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저의 도움을 받아서 검색을 할 수 있었지만요. 저는 한국을 검색해 본 적이 없어서 몇 시간을 끙끙거리며 한국이라는 한자를 찾아서 검색했고 드디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통신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은 가난에 쩌들어서 살고 있고 중국에서 보내주는 전기로 불을 밝히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없는 곳이 나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웃겼고 평양이라는 도시는 중국에서 버려진 자동차들을 간신히 굴리면서 그나마 도시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상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고 저희에게는 천국과 같은 나라임이 분명했어요. 저희들은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한국에 간다면 부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해에서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무시당하기 딱 좋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같은 중국인들이 부유층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행 경비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은 거의 집으로 보내야 했고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가 가져갈 돈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위안 한국 돈 200원으로도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던데 그렇다면 우리도 50위안, 즉 10,000원 정도만 가져가면 며칠 동안 호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인들 중에서는 평생 10,000원 한 장을 만져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마 최고 갑부 정도는 되어야 몇만 원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가서 부자처럼 대접받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희들은 공장 일을 마치고 시간 날 때마다 읍내로 가서 여권을 신청했고 드디어 여권이 나온 날에는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은 항공권을 사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비행기 표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몰랐고 공장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하는 방법 같은 건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내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한국에 가는 항공권을 끊어주겠다면서 저희들에게 돈을 요구했죠. 저희들은 가진 돈을 다 끌어모아 항공권을 사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면 하루에 200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항공사는 중국의 항공사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당연했기에 저희들은 몇 년 동안 모아둔 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공장에서 월 17만 6천 원 정도를 받고 있고 그 돈으로 매달 4만 원씩이나 저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다녀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권과 항공권을 마련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입을 옷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인들의 사진을 보니 다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낡아빠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옷만 입고 가도 충분히 부자처럼 보일 것 같았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공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두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저희들은 출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배고파하는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가져간 음식을 나눠주고 초라한 그들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면 그들은 아마 감동해서 저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할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아저씨들에게 자랑스럽게 인사를 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다녀와서 이야기 많이 해줘라. 아저씨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쌓아둔 배추를 손질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커다란 물통에 채소를 씻고 있었죠. 저는 짐을 든 채로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공장에서 긴 연휴가 생겨서 지관린이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한국을 간다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아버지도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치안이 나빠서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 게다가 너처럼 예쁜 여자애가 가면 더 위험하지 않겠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거긴 밤만 되면 깡패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중국에서는 밤에도 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안전하지만 한국은 경찰이 몇 명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지키기 힘들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지관린이랑 같이 다닐 거고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보면 환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가면 다들 환영해 줄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절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중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네, 알겠어요. 저는 힘차게 대답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 구석에 아버지 몰래 숨겨둔 50위안, 즉 한국 돈 10,000원 수준의 거금을 제게 건네주시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머니께서 선뜻 건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받게 되었어요. 한국 돈으로 20,000원 정도가 있다면 정말 저는 계속 택시를 타고 다니며 호화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돈이 남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지관린과 한국의 많은 기념품들을 살 거라고 생각했고 정말 벌써부터 부자가 된 생각에 어깨가 들썩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지관린과 함께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부자 행세를 하며 즐거운 여행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꾸려 집을 나선 뒤 저는 지관린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후난성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창사 황화국제공항이었지만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편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난성에서 광저우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광저우까지 가는 여정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타고 창사남역으로 이동한 후 고속철도를 타고 광저우로 가야 했습니다. 창사남역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고속철도는 빨랐지만 표를 사기 위한 대기줄이 길어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야 하나? 지관린도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3시간 반 만에 광저우 남역에 도착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역에서 공항까지는 또 한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저우 지하철을 타고 공항행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붐볐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서 있자니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을 가는 거면 이미 반쯤 여행 온 기분이야. 지관린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으니 비로소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광저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여기는 너무 비싸다였습니다. 역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물 한 병조차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간신히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니 기차 안에서 그냥 참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하니 인파에 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국도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무질서한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한국이 기대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저우는 도시 전체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숨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가는 비싼데 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와 차량이 뒤엉켜 혼잡했고 공기가 탁한 것 같아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국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천국에 가는 기분이겠지.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거리와 대중교통, 저렴해서 마음껏 먹을 음식들,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꿈꿔온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저는 비행기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오르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지만 자리마다 있는 작은 모니터와 둥근 창문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 앉았지만 좌석 벨트를 어떻게 매는지 몰라 한참을 끙끙댔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아가더니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 몸이 좌석에 밀착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다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정말 하늘로 떠오를 수 있는 걸까? 긴장된 마음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도 않아 정말로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땅이 점점 멀어지면서 도시가 장난감처럼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 겁이 났던 것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새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후난성과 광저우가 저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신기했고 좌석에 있는 모니터로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직도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게 너무나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착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광저우와는 완전히 다른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조용했으며 줄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식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야 했는데 기계에 여권을 대고 얼굴을 인식하고 지문까지 찍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흙을 만지며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고 기계라고 해봐야 오래된 휴대폰이나 TV 정도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발전했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를 다루며 첨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하고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서서 지문을 찍을 때 손이 떨렸고 스크린에 제 얼굴이 비치자 왠지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깨끗하고 최첨단인 이 공간에서 제 손에 남아있는 농작물의 흔적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이 신기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닥 하나에도 먼지가 없었고 천장에는 세련된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미래 도시 같은 분위기라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챙긴 후 공항을 나서자마자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한국어는 간단한 인사 정도밖에 몰랐기에 일단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곳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창구 안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저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다른 직원에게 다가갔고 다행히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지만 너무 빠른 말에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겨우 알아들어가며 노선도를 받아들고 지하철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어가 통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나라니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나 영어뿐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중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세계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부푼 기대만 가득했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한국어로 된 글씨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행히 중국어 병음이 적혀 있긴 했지만 한자 표기가 없는 곳도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관리는 아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지관리는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물었고 저는 천천히 중국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확신이 없는 상태라 계속 지도를 보며 머리를 싸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싸고 편하게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공항에서 파는 음식은 분명 중국처럼 비쌀 테니 무조건 시내로 나가야 할 텐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할까? 노선도를 따라가며 평양을 찾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물가가 저렴하니까 평양에서 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으로 가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지하철 노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몇 개의 역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수도 없이 많은 선들이 교차하며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지하철이야? 지관린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중소도시에는 지하철이 없고 있다 해도 한두 개 노선뿐이었는데 한국은 서울 한 곳에만도 지하철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라면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걸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 발권기가 있긴 했지만 버튼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겨우 중국어 지원을 찾아 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아? 지관린도 저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거리라면 몇 위 아니면 충분했는데 한국은 기본요금부터 비쌌습니다. 지하철 한 번 타는 가격이 밥 한 끼보다 비싸다니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한국은 중국 부자들한테 외화벌이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한국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표를 잘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발권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손에 쥐고 개찰구 앞에 섰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 개찰구를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지관린과 저는 우왕좌왕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걸 보고 저희도 따라서 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렸고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복잡하고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라는 걸 새삼 실감하면서도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나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전철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가는 것 같았고 차가 흔들림 없이 매끄럽게 달리니까 너무 신기해서 계속 지관린과 수다를 떨었죠. 와, 이게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라니 너무 빠르다. 저는 계속해서 신기해하며 말을 했지만 지관리는 조금 조용히 하자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한국인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지나자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적더니 저희에게 건네왔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적힌 번역기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떠드는 일이 흔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그렇구나.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게 예의구나. 심지어 그렇게 젊은 사람도 돈이 얼마나 많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전부가 부자처럼 보였으니까요. 이 비싼 지하철을 탈 정도의 자산가라면 분명 부자인 것이 당연했지만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나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수가 전체적으로 적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죠. 지관린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조용하고 청결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떠드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또 한 가지 적응해야 할 점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통해서 그들은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맛이 나려면 조금 떠들썩해야 하는데 너무 쥐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따분하기도 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국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도 중국어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반갑네요.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 처음 왔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곳의 분위기. 그 중국인은 저희가 중국어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중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한국어를 쓰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네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한국에 어디를 가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시내를 다 돌아보진 않았고 평양에 가고 싶어요. 그 중국인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기 한국이에요. 평양은 북한에 있는 도시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평양은 북한의 수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평양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군요. 그 중국인은 웃으면서 맞아요.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한국에선 서울이 가장 큰 도시예요. 평양은 북한에만 있는 도시라서 여기서 가기는 힘들 거예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던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그 중국인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 물가가 저렴하다고 들었고 저희는 부자 체험을 하러 왔다고 했으며 한국의 남성들은 부유한 중국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요. 그 중국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조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물가가 저렴하다니 그건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물가가 저렴한 편인 건 맞지만 그만큼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뛰어나죠. 그런데 부자 체험을 하러 오셨다고요?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부자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남성들은 부유한 중국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중국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금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하,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사실 한국 남성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외국인과의 만남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 같은 지역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쪽에 가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럼 강남이나 명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하철로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중국인은 친절하게 노선도를 꺼내며 대답해 주었어요. 여기에서 강남이나 명동으로 가는 지하철은 간단해요. 강남은 2호선이 가는 곳이고 명동은 4호선이 가는 곳이에요. 두 곳 다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니까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더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 중국인은 미소 지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말하고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향했죠.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내린 후 명동 거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한 광경은 그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물가는 너무 비쌌습니다. 저희는 명동에서 걷다가 한 찻집을 발견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는 찻집이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죠. 내부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한국의 전통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뉴를 보고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거의 중국에서의 2배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커피 가격이야.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으며
지관린에게 말했죠. 여기 커피가 너무 비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이 나오는 거야? 지관린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비싸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저희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찻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이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먹는 게 낫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관린과 함께 다시 나왔죠. 한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너무 비쌌습니다. 명동의 상업적 지역이라 그런지 물건이나 음식 가격이 예상을 한참 웃돌았어요. 이곳은 정말 부자들이 자주 오는 곳이구나. 그저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처의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려 했지만 그곳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문을 받지 않더군요. 대신 음식점 한쪽 구석에 놓인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저는 지관린에게 물었고 지관린은 키오스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기계 앞에 서서 화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는 화면을 통해 직접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주문하는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고 자동화돼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주문하지? 메뉴를 고르는 방법도 처음엔 헷갈렸고 결제 방법도 불안했어요. 제가 중국어를 쓸 수 있지만 이 기계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당황스럽기만 했죠. 결국 저희는 기계 앞에서 잠깐 멈춰서 고민하다가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서 기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동화된 건 처음이야. 지관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 주문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주문하는 방식이 너무 기계적이라 뭔가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키오스크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다시 음식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구나. 저는 그저 그런 생각만 하며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곳인지 실감했어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중 한 노숙자의 돈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돈통 안에는 무언가 놓여 있었는데 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한국돈 10,000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0원이 그렇게 커 보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10,000원이라니 정말? 저와 지관린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충격을 받았죠. 저는 중국에서 평소에 1위안, 2위안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이 여기 있잖아. 지관린도 그 사실에 깜짝 놀랐고 저 역시 한국에서 10,000원의 가치를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돈통을 보고 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었죠. 또한 물 한 잔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길에서 물을 사려고 했을 때 그 가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건 상해보다도 더 비싸잖아. 한국에서의 물가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중국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죠. 그때서야 저희는 이곳 한국이 북한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며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지관린은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고 저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상상 이상의 부유한 나라였고 그 사실을 실감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숙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희는 정말로 거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돈은 부족하고 갈 곳도 없어서 한참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길가에 있던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남성은 저희에게 음식을 건네주었고 또 다른 분은 저희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저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는 정말로 그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들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기도까지 해주는 모습에 저희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야. 저희는 그들이 주는 작은 위로와 친절에 정말 고마워서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들이 저희에게 해준 것처럼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죠. 그리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큰 돈을 들여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서 부자가 될 생각에 신나서 왔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 미아가 된 기분이었죠. 차라리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는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중국 식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중국인 아저씨는 저희가 처음에는 중국어로 다가가자 친절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도움을 청했고 아저씨는 잠시 생각한 후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곳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그 후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더 나을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중국인 아저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였죠.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기회가 많고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한국어만 잘 배우면 잘 살 수 있다. 중국은 희망이 없다. 한국은 그나마 중국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다. 그 순간 그분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저희가 기대했던 부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시점에서 아직 한국어도 부족하고 정보도 전혀 없었기에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중국인 아저씨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아저씨는 저희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가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일단 여기에서 지낼 곳을 마련해 줄 테니 마음 놓고 쉬어. 그는 저희에게 작지만 따뜻한 음식을 주었고 지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곳이었지만 적어도 잠시나마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친절에 저희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 한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아저씨는 저희가 출국하는 날까지 저희를 챙겨주었고 그동안 저희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조언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어떻게든 그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한국을 떠나야 할 때까지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황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저희는 여전히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중국인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죠. 중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공항을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한국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행복해 보였고 서로 도와주며 웃고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도 그들에겐 당연한 일상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르게 중국에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길과 너무나도 다른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노동에 시달리며 얻는 돈으로는 결코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다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이상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나와 같은 가난한 중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그만둔다면 생계가 문제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공장에서의 노동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을 떠난다는 건 바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었고 그러면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은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졌지만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려면 너무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은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공간도 기회도
심지어는 그에 대한 자극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장 노동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토록 부러우면서도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선택은 너무나 좁고 그 좁은 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에는 너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장을 그만두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함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그저 시골의 공장을 다니는 노동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한국인들을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좌절 속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현실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오는 바람에 우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고 그런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제 소망이 되었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